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 만에 시댁과 연 끊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견딜 수가 없어. 이깟 며느리 자리 무슨 벼슬이냐. 하나도 필요 없으니 때려치겠다. 식모자리 사표 집어던져주고 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조금 지나면 숙려기간도 끝나서 이제 영원히 남남이 되게 되었네요. 이혼을 쉽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시댁과 연을 끊기까지 했던 거고요. 좋게 좋게 넘어갈 방법이 있었다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결혼식장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냈을 거예요. 시댁과 연 끊고 얼굴 볼 일 없으면 다 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새치가 생겨서 제 머리만 팥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결혼 서약을 지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가장 문제는 시댁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걸 몰랐어요. 그동안 저 혼자 속만 태우고 알았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덕에 제 진로도 요리와 관련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조리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문대를 진학 후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현재는 제 전공을 살려서 요리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리 강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직장 동료의 소개를 받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결혼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미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하고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이에요. 제가 요리 강사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엄청 좋아하셨죠.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벼랑간 저한테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밥하는 거 집에서나 잘하면 되지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할 필요 뭐가 있겠냐면서 말이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람 벌이가 얼만데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시냐며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퉁명스러운 얼굴로 저를 흘겨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월급이 얼마인지 당장 말해봐라. 내가 듣고 결정하겠다 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반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고 기능장 과정 강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월급만 비교해봐도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았거든요. 단지 시어머니한테 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하는 게 껄끄러웠어요. 남편이 적당히 받아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빨랑 얼마 버는지 말씀드리라고 오히려 저를 보채기 시작했지요. 막상 제 월급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그러고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아들 기죽는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싶었네요. 솔직히 제가 더 잘 번다고 해봐야 몇 배씩 버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돈 몇십만 원 차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볼 생각은 당연히 없었죠. 애초에 그랬다면 결혼은커녕 연애하던 도중에 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당장 제 월급이 높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 마라 말은 못하셨지만 계속해서 제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도 기가 살고 기가 사는 만큼 회사에서 능률도 올라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냐고 같은 말을 계속 돌려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었지만 결혼 허락 받으러 와서 파토 내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그때는 중간 역할을 해줬어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걱정 붙들어 매시라 하면서 시어머니 걱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썼죠. 나중에 저한테도 따로 어머니가 워낙에 옛날 분이라 그러시니 이해 좀 해달라며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 상해 있던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 과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편 집이 원래는 다른 집 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당시 건설 경기가 좋았어서 건설회사 다니는 아버님이 돈도 잘 벌어오셨답니다. 부잣집까진 아니어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다 해요. 그런데 IMF 겪으며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직장을 새로 구해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었다 해요.
얼마 안 되던 퇴직금으로 몇 달 버티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집이 어려워졌다고 자식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처음에는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당시 전업주부였던 시어머니가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일당 받고 일을 나가는 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해요. 아버님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결국 어머님이 매일같이 일을 나가 돈을 벌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집에 혼자 있던 아버님은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그렇게 술이나 마실 시간에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까지 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나같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어떻게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겠냐며 거절을 하셨고,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서 자격지심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술이 얼큰이 오르면 괜히 집에 있는 남편과 신우한테 니들도 이 애비가 우습게 보이냐며 성질을 부리곤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머님이 그나마 없는 벌이로 모아놓은 돈까지 들고 나가 동네 노름판에서 탕진해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버님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놓는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똥자존심 부리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돈 벌어오면 마누라고 자식이고 당신 무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어머님이 아버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아버님이 혼자 동네 뒷산에서 술을 드시다가 실족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걸 평생을 두고 당신 탓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기가 집에서 내조를 잘했으면 시간은 좀 더 걸렸을지언정 아버님도 직장을 찾지 않았었겠냐고요. 괜히 자기가 돈 몇 푼 벌어온다고 멀쩡한 남편 길을 다 죽여놔서 사랑구실도 못하고 폐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가져갔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 저러시는 거라고 남편이 설명을 해줬어요.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돈 얼마 더 번다고 남편 우습게 보지 말라는 소리나 집에서 살림하면서 내조하라는 그 말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기만 해서 했던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IMF 때문이 아니라 원래도 형편이 안 좋았었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그만두셨던 적이 없었고 덕분에 장녀였던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동생들 밥 챙겨주고 하면서 그때 처음 요리에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4년째 안 가고 전문대 들어가 곧바로 일을 시작한 것도 여전히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랬던 거예요. 힘든 시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인데 어머님 안 좋았던 과거의 일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온 제 경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시켜서는 생활비에 대출금, 택도 없었기도 하고요. 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언젠간 그 노고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어머님께는 저는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뜻을 확실히 전한 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어머님과 정리해야 할 문제들은 다 정리했으니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하며 소위들 말하는 시자집, 10월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하고 참아보려고 했어요. 쉬는 날이면 한 달에 2~3번씩 시댁에 가서 직접 음식도 해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쯤 신우네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우하고도 잘 지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엄마가 싫다는데 딸이라고 저를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시어머니가 신우 결혼 때문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따로 불러낸 적이 있어요. 그때 시댁과 연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 댁, 그러니까 신우네 시댁 식구들을 집에 초대할 생각인데 저보고 와서 그날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폼나게 호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스 요리로 한번 준비해보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신우랑 관계 개선을 하고 싶던 저였지만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신우네 시댁 먹을 밥상을 차릴 이유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더니 밖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하고 다니면서 가족들 먹을 밥 한 번을 차리기가 그렇게 싫으냐며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서서 밥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더니 저를 아예 돈 가져다 바치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내 딸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언성을 높이던 시어머니는 그럼 신우 결혼하는데 뭐라도 하나 해주라면서 제 돈 1,000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남편과 같이 모으는 공동자금이 아니고 제가 따로 모으는 제 돈으로 1,000만 원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시댁에 관한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 1,000만 원은 아니고 제 돈으로 100만 원 해줬어요. 그 후로 시댁과는 아무것도 얽히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그런 소리죠. 괜히 며느리 싫다는 시자들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내 마음 써가며 내 마음 상해가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괜히 신우, 시어머니 일 가지고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싸울 일도 없을 테고. 시어머니가 저 대신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저 대신 결혼 생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둘이서만 잘 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론 그냥 시댁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끊었어요. 이따금씩 드렸던 안부 전화도 끊어버렸죠. 어차피 전화해봐야 아침에 걸면 아들 아침밥 챙겨줬냐, 저녁에 걸면 저녁에 건대로 저녁밥 챙겨줬냐 하면서 귀한 아들 밥 걱정이나 하고 마는 게 뻔한 레파토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면 돈이다가 아니라면서 일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잘해주라는 이야기뿐이었죠. 제 나름대로 어머님과 가까워지고자 했던 안부 전화였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저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안부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단칼에 끊어내니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아들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했다시길래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저한테 걸 게 아니고 남편한테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죠. 어머님은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방해되게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저도 바빠서 전화할 시간 없다고 대답했죠. 어머님은 제가 바쁘다는 소리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 저녁밥은 꼭 챙겨주라며 또 아들 밥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식사했는지 챙기실 때 저는 밥 먹었냐고 챙기셨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 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있었던 과거의 후회를 가지고 저한테 할 필요도 없는 내조를 강요하시느냐 따졌어요. 제가 어머님 대신 어머님 아들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그깟 내조 안 해줬다고 제 풀에 무너질 팔푼이었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아들 밥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정 걱정되면 아들 돌려드릴 테니 저 대신 밥 챙겨주시라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로 어머님과 또 원성 높여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도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 진짜 이혼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지금 며느리가 시험이 협박하는 거냐며 노발대발하셨지만 막상 장가보낸 아들을 되돌려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그 이후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죠. 그냥 어른도 아니고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우리 엄마, 네 시어머니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말이죠. 저도 며느리는 뭐 둘씩이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혹시나 나 말고 다른 며느리가 있는 거면 그 사람한테 진짜 며느리 자리 양보해 줄 테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나오니 남편도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 밥이나 챙겨주라는 말도 더 이상 들을 일 없었죠. 신우하고는 원래 연락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니 그렇다 쳐도 남편 또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남편과 사이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 인생에 시어머니랑 신우를 빼버렸을 뿐인데 남편하고는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만큼 저는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 기운이 결국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연애를 길게 했던 것도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남편이 애초에 저와 성격도 취향도 잘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이렇게 저만 시댁과 연 끊고 지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시댁에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일이 있으면 남편만 혼자 보냈어요. 명절과 어버이날,
생신 때는 시댁에 가는 대신 그냥 용돈 봉투 하나 만들어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적어도 제 딴에는 해야 할 도리는 했던 거예요. 이건 중간 역할을 여지껏 방관해온 남편이 지 손으로 쌓아놓은 업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턴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그러는 남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다른 날은 따로 부탁은 안 하겠는데 명절 때 가져갈 명절 음식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시어머니하고 다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면 분명히 내가 왜? 하고 거절했겠지만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마음이 쓰이는 와중에 물어본 거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시어머니가 제가 시댁과 연 끊기 전에 명절마다 가서 해줬던 음식을 먹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명절이라고 시댁에 올 사람 신우네랑 자기까지 해서 꼴랑 4명뿐인데 어머니 나이도 나인데 혼자서 명절이라고 음식 준비해놓는 거 보기도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으로 직접 제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냐고 자기가 중간 역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어머니 용서해주고 예전처럼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아느냐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랑 제 사이가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신우야 뭐 엄마 편이니까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거고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지면 신우랑도 덩달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몇 번을 부탁하는데 썩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부탁한 대로 딱 추석과 설날 2번만 시댁에서 먹을 명절 음식들 몇 개를 해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기 시작했죠. 기대도 안 했지만 뭐 잘 먹었다는 연락이 왔던 적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저도 나름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마저 사라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음식 몇 개 해서 들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빈손으로 시댁에 다녀오던 남편 표정이 전보다 밝아 보였으니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래 음식 관련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큰집 제사 일로 저한테 갈비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어요. 추석 전에 어머니께서 허리를 삐끗하신 게 있어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기 눈치가 보이신다고 음식이라도 해서 가져가면 눈치가 조금 덜 보이겠다고요. 재료값이며 수고비며 다 쳐주시겠다고까지 하셨고요. 어차피 시댁에 보내던 음식 중에 갈비찜이 있었고 큰솥에 고기 더 넣고 양념장 넉넉하게 만들어 삶기만 하면 되는 거니 그거 나눠서 친정에도 드리고 시댁에도 보내고 하면 되겠거니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저녁에 음식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것들은 따로 다 준비해서 챙겨놓았는데 갈비찜을 나눠 담을 솥이 따로 없어서 그것만 따로 나눠놓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오는 길에 적당히 큰 솥을 가져오시겠다 했었거든요. 친정어머니 먼저 덜어드리고 남은 거 남편 손에 들려서 보내면 되겠거니 하고 잠에 들었던 거죠. 전날 조금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해서 그런가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제가 깊게 잠든 것 같아 안 깨우고 먼저 출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눠놓지 않은 갈비찜을 남편이 전부 들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그걸 다 가져가면 어쩌냐고 도로 가져오라고 말을 했는데 시댁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도착하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큰집의 말은 다 해놨는데 어쩌냐며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시댁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 보니 눈 딱 감고 친정어머니 차 끌고 주차장에서 갈비찜만 덜어가지고 오자 이 생각으로 시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친정어머니가 난감해하는 표정이 생각나서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시어머니가 너가 여기는 왜 왔냐는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신우든 남편이든 나와볼 법도 했는데 집안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갈비찜 해다 드린 거 전부 다 드릴 게 아니고 친정에도 가야 했던 거라 그거 가지러 왔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더욱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장난칠 거면 돌아가라고 너 때문에 자식들하고 안 보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시댁의 남편이고 신우고 신우 남편이고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TV 보면서 식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거실에 상 펴놓고 콩나물국 하나 떠놓고 마른 반찬 몇 개 꺼내놓은 게 전부였죠.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뒤부터 남편 통해 용돈도 보내드리고 음식도 해서 보내드리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자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며 저보고 술 한잔 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술 한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벌써 술 한잔해서 자기가 집까지 못 오겠다고 하길래 제가 차 끌고 직접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게 아니고 남편한테 한번 전화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전화할 땐 한 통도 안 받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며느리가 명절 음식이 어쩌고 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으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연락드리고 큰 집에는 제가 따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시댁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도착했는데 저랑 어머님이 이 상황이 다 뭐냐고 묻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며 전부 실토하더군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일단 남편 또한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이후로 명절이라고 시댁에 혼자서 다녀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시댁에 가는 대신 아직 결혼 안 해서 총각인 친구들 불러 모아 연휴라고 산이고 바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왔던 거였죠. 남편 손에 들려보냈던 어머님 용돈은 남편이 노는데 홀랑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또 전부 털어놓더군요. 음식은 신우한테 다 줬답니다. 결혼한 신우 또한 며느리라고 그쪽 시댁에서 명절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꼼수가 떠오른 게 저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음식들을 자기가 해간 것 마냥 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명절에 일할 필요도 없고 음식 맛도 프로가 하는 음식이니 시댁에 점수도 따고 신우 딴에는 일석이조였다는 거죠. 신우가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절할 게 안 봐도 뻔하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변명거리 삼아 저한테 음식을 부탁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신우한테 음식을 건네주면 신우도 수고비랍시고 돈 얼마를 챙겨주고 그랬답니다. 그 또한 남편이 친구들과 노는데 홀랑탕진을 했던 거고요. 명절 때마다 혼자 시댁 간다고 기운 없는 척은 다 해놓고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 연휴 내내 펑펑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또 불쌍한 척은 혼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이걸 남편이라고. 시댁 연까지 끊어가면서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던 제가 다 멍청이처럼 느껴졌어요. 더 들을 건덕지도 없다고 그냥 연휴 끝나는 대로 이혼 서류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이혼하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지 혼자서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너가 우리 가족들이랑 연을 끊는 바람에 자기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시댁 근처만 와도 마음이 불편하니 그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끝까지 들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시어머니가 남편 말을 끊더니 그냥 이혼하래요. 내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셨으니 네가 내조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며 아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이 때껏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아닌 걸 알았다며 자식 농사 똑바로 하지 못한 당신 탓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믿었던 아들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던 거죠. 제가 며느리 도리를 포기하고 연을 끊었을지언정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걸 핑계 삼아 놀러 다니겠다고 자식 도리를 포기한 놈이 사람 새끼가 맞냐면서요. 자리에 없는 신우도 똑같다고 오빠가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늙은 노모 혼자 책임질까봐 똑같이 발길을 끊어버린 게 용서가 안 된다십니다. 그 와중에 또 저한테 지들 시댁 식구들 처먹일 밥을 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인 거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고 언제까지 마누라고 부모고 속이고 살 수 있었겠냐고 하면서 그냥 세상 네 혼자 살라고 나도 내 남편 죽은 그날의 자식들도 같이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혼자 살 테니
앞으로 여기 얼씬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남편을 내쫓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당신이 저한테 너무했던 것 같다고 몇 번을 사과하셨죠. 그 와중에도 네 할도리 하겠다고 용돈도 보내고 밥도 해서 보냈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또 미안하다 저한테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죠. 아들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걸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위자료도 청구하라 하시더군요. 얼마가 됐든 다 내주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한테 사과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요? 남편과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대출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따로 재산 분할 없이 집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어머니가 남겨줄 유산은 사회에 다 환원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그나마 없는 형편에 집 한 채 지키고 있던 게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꽤 되거든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요. 남편도 그건 포기할 수 없었는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번 일로 신우도 결혼 생활에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에서 신우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심각하게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남편은 이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결국 혼자서 따로 살기로 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밥 걱정을 하셨는데 혼자 살면서 스스로 밥이나 챙겨 먹을지 그건 참 궁금하네요. 아, 신우가 이혼당하거든 이혼당한 남매끼리 둘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평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멍청한 인간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지만 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저희 신우가 딱 그 짝이네요. 남편과는 몇 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 제법 규모 있는 포장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 수도 제법 많지만 가끔 일거리가 밀릴 때면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고용하기도 하시지요. 남편은 그렇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 중 한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눈에 띄게 건강이 안 좋아지신 아버지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저에게 물려주시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어머니와 힐링하며 살고 싶으시다고요. 저도 그런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아버지 뜻에 따르기로 했네요.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사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뭐든지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직원분들하고도 금세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다 만나게 되었지요. 남편과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한동안 접점이 없었기에 그대로 잊고 지냈네요.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마주친 남편이 제게 반가운 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다며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잘됐다 싶으면서도 왜인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워낙 잘해서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해 만에 말이 나오던 찰나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됐다고 가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물쭈물거리더니 저에게 혹시 연락처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의 말에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못 줄 것도 없다 싶어서 제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는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사장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남편은 전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다름없이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고 자연스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결혼을 할 때는 상대의 좋은 점 10가지보다는 싫은 점 1가지를 내가 버틸 수 있겠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남편의 프로포즈에 답하기 전 며칠 동안 곰곰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을지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이 결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살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내 아이에게도 돌려주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를 닮은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아 엄마가 되는 기쁨을 꼭 누려보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친구들에게도 나는 못해도 32살이 되기 전에 최소한 2명은 낳아 키울 거라고 떠들고 다녔지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 대표가 전데 뭐가 겁나겠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 출산을 한다고 누가 저를 자를 수나 있나요? 경력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 했을 때는 그래 그러자고 대답하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입장을 바꾸더라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이를 갖는데 동의해놓고 날이 갈수록 천천히 갖자, 시간은 많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꼭 가져야겠냐. 급기야는 생뚱맞게 한다는 소리가 둘이서도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아이를 낳기 싫답니다. 아이가 생길까봐 무서워서 잠자리도 못하겠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평생 지금처럼 둘이 유유자적하며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고 살면 좋겠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가정을 이룬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둘 사이에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거라 생각했기에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남편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과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여기 전부 다 털고 가자며 술을 한잔 했던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많이 취했던 남편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어머님께선 사실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도망치셨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다네요. 신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머님은 아파서 돌아가셨다 했는데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님께서 남편을 찾아오셨더랍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헤매이셨다던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욕설과 폭력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신우와 남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미안하다 하셨대요. 도망친 이후로 다행히 좋은 분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다면서 그래도 남편과 신우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시더랍니다. 아이를 갖는 문제로 다툼이 반복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마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남편은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새끼를 버려놓고 도망을 가고 새 살림을 차리냐면서 그럴 거면 애시당초 자식을 낳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자식 놓고 도망치는 어머니나 거지 같은 성질을 가진 아버지나 자기 눈엔 똑같다면서 자기는 자식을 낳기 싫다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뭐가 됐건 간에 그게 물건이건 사람이건 당신 뜻에 거스른다 싶으면 순식간에 욱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지난번에는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맞은편에 앉은 여성분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테이블에 가서 소위 깽판을 치시기도 하셨지요. 경찰도 오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 난리였다더군요. 아무튼 그런 아버님의 성질을 근거로 짐작하건대 어머님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자식들 다 두고 떠나셨을까 싶어요. 같은 여자로서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어머님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아꼈네요. 그리고 이후로는 할머님께서 보호자로서 남편과 신우를 돌봐주셨답니다. 그나마도 할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신우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남편이 사이에는 단순한 남매지간의 우애를 뛰어넘어 애틋하고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신부인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우울한 사연을 알고 났을 땐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 덕분에 내 남편이 어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신우는 한마디로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린 마음을 이용해 남편을 이리저리 조종하려 들었어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한다고 이용당하고 있던 남편도 문제긴 하지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던 제 생일이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비싼 명품백을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하지만 처음에만 잠깐 들고 다녔지 솔직히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디 딱히 메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옷장 한 곳에 올려놓고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왔던 신우가 그 가방을 발견한 거죠. 원래도 신우가 그렇게 아무 때나 와서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잘 열어보고 다녀요. 그러다 뭐 비싼 거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도 다반사고요.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니까 아무튼 신우는 제 허락도 없이 옷장 맨 위에 있던 핸드백을 들고 나와서는 저더러 부모 잘 만나서 이런 가방도 들고 다니고 좋겠다며 나는 누가 이런 가방을 사주나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제 남편을 바라보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바보 같은 남편은 또 그 와중에 난처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대요. 남편이 신우에게 애틋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신우가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저자세로 절절맵니다. 만약에 남편 반응이 자기가 원하던 반응하고 다르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해서 제 남편을 돌보고 키웠는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솔직히 남의 자식을 걷어다 먹여도 저 정도로 생색은 안 내겠다 싶을 정도로 우려먹습니다. 사골이었으면 진작에 맹물 맛이 났을 거예요. 사실 신우가 억지를 부려도 내 남편 키워준 값이다 생각하고 가격대가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제가 사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남편 2달치 월급이랑 비등비등한 가격이었는데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남편 두고 왜 여기 와서 저러나 싶었지요. 결국 제가 나서서 신우에게 이 가방 사려면 이 사람 2달 동안 숨만 쉬고 돈 벌어야 된다고 뼈있는 농담으로 상황을 정리했네요. 그런 신우가 작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딩크라며 너희도 애 갖지 말라고 그러던 양반이 임신을 했다는데 실망은커녕 좋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산이다 보니까 별 기대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딩크라고 했었나 보다 싶었어요. 사실 신우가 딩크 타령할 때마다 남편이 점점 더 아이를 안 갖는 쪽으로 확실히 마음을 정하는 것 같아서 조바심도 나고 신우가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시조카가 태어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컸네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키우는 신우는 전보다 더 강력하게 저희 부부더러 아이를 갖지 말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귀찮다는 말 말고는 그다지 그럴듯한 설명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시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면서 왜 우리한테는 애를 갖지 말라는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올해 봄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올해 봄 아버지께서는 중대한 결심을 내리셨다며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직감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하시려는 모양이다 싶었지요. 대표직을 물려받기 전에 둘 중 하나이라도 먼저 낳고 싶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께서는 회사 일에서 손을 떼시겠다며 저에게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순을 밟아나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갑자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대표가 여자면 주변에서 깔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며 자기를 바지 사장처럼 앉히시고 실질적인 일은 제가 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입니다. 한 번도 저와 그런 이야기를 상의한 적도 없는데 바지 사장이건 뭐건 자기한테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라니 남편의 어이없는 자기 PR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저희 아버지께선 당신 사위가 야심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너털웃음을 보이셨지만 이내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신 딸 거니까 설령 제가 남편을 바지 사장에 앉히더라도 제가 판단할 일이지 아버지는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남편은 뭐라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하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신우가 한번 물어보라 했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물어보랜다고 물어보는 남편이나 신우는 자기가 뭔데 그런 걸 물어보라고 하나. 찜찜했지만 따지고 들자니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도 애걸복걸을 해서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 딸의 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외숙모인데 금반지 하나로 달랑 끝내기 뭐해서 금반지하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려 요새 인기라는 여자 아이용 원피스도 한 벌 샀습니다. 그렇게 돌잔치에 도착했는데 신우가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더니 뭐 이런 비싼 걸 사왔냐면서 저더러 돈 좀 아껴 쓰랍니다. 저는 처음에 미안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 남편이란 작자가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이거 우리 딸이 산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처남이랑 처남댁이랑은 애 안 갖기로 한 거 아니냐며. 그럼 처남 죽고 처남댁도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우리 딸이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딸이 미리 땡겨서 쇼핑했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돌잔치 축하해주러 갔다가 뒤통수 한 대 시게 얻어맞은 것 마냥 얼얼하던데요. 제가 순간 표정 관리를 못했는지 신우가 수습을 한답시고 농담이라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데 말이라는 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찜찜하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도 남겨놓고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챘는지 남편으로부터 몇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네요.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우리도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신우도 저렇게 애 낳고 행복해하는 거 보라고 당신은 정말 애 안 갖고 싶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한 집에 애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몇 명이나 뭐가 필요하냐입니다. 제가 신우네 애는 조카고 나는 우리 애를 갖자는 거라고 조카는 조카지 조카가 어떻게 우리 애를 대신하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한테는 누나가 어머니나 마찬가지라며 자기는 그 은혜를 조카에게 사랑을 주는 걸로 갚고 싶답니다. 괜히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조카가 서운한 일도 생기지 않겠냐면서 한 명만 잘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진짜 이건 뭐한데 패버릴 수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남편의 말에 그럴 거면 이쯤에서 서로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고 나의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당신은 신우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것 같으니 우린 갈 길이 다른 것 같다고요. 그러자 남편이란 자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하면 신우가 얼마나 실망하겠냐고요. 저랑 결혼하면서 신우가 동생 키운 보람이 있다고 어디서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왔다고 얼마나 칭찬해줬는 줄 아냐면서. 순간 돌잔치에서 신우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이혼은 하지 말자 했습니다. 금세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고는 제가 대신 아버지 사업은 제 사촌동생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걸 왜 넘기냐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나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아버지 사업이며 내 재산이며 죄다 엄한 집구석 좋은 일 시키게 생겼는데 그 꼴은 못 본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대번에 신은혜가 왜 엄한 집구석이냐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제 사촌보다 자기 누나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 양쪽 집에 반반씩 주는 걸로 해두잡니다. 반은 제 사촌동생, 나머지 반은 신우나 시조카한테요. 이렇게 뻔뻔한 남자였나? 뻔뻔한 건가 멍청한 건가? 염치가 없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던걸요. 제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욕들을 억누르며 간신히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사업에 왜 니네 누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냐니까. 자기 누나가 없었으면 자기도 여기 없답니다.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히더라고요. 더는 남편하고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서 야, 가라. 가, 네 누나한테로 가라고 했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변호사 사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혹은 줄 안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이후로 뭐 난리도 아니었지요.
신우한테 전화와. 신우 남편한테도 전화와. 심지어 아버님한테도 전화 오고. 남편은 저희 친정 앞으로 찾아오다가 저희 아버지랑 마주치는 바람에 진짜 뒤지게 얻어맞을 뻔한 거 뒤따라오던 경비 아저씨 덕분에 살았다 하더군요. 사연 많고 가진 거 없는 남자여도 내가 지 사랑하고 지가 나 사랑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왜 나를 통해서 효도를 하려고 한 건지 생각할수록 열불이 납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유일한 동아줄이었는데 말이에요. 동아줄 잡고 잘 올라갈 생각이나 하지 원래 욕심이 크면 화를 부르는 법 아니겠어요? 이후로 남편의 소식은 모릅니다. 신우한테 뒤지게 욕이나 먹었겠지요. 그 나이 먹고 누나한테 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지 평생 지 누나랑 조카나 뒷바라지 하게 생겼네요. 꼴 좋다 멍청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과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서 제 이야기를 하러 찾아오게 되었네요. 집안 문제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엔 조금 그렇고 혼자만 속을 썩고 있자니 너무나도 답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겸 이렇게 큰맘 먹고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빼다 박은 듯 비슷했다 보니 연애하면서는 만나는 내내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당연지사 결혼하게 돼도 이 행복함이 똑같을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시작부터 남편과 사소한 것들부터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의 양보도 하기 싫어하던 남편과 연애할 때는 생각도 못한 다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적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하게 된 다툼의 원인이 우리 둘에게 있는 게 아니었고 늘 시댁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섭섭한 마음이 있기는 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 하는 말이 달랐거든요. 결혼 준비할 당시에 사소한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며 결혼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 생각했고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들 힘으로만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힘만으로 결혼했으니 저희들 할 도리만 하면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제서야 시댁에서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장난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효자 아들을 두고 말한 거였거든요. 즉 남편한테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두 분이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너무나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말장난이었던 거죠.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제가 뭐 시부모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금은 얼마나 있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저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에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시댁을 불편해하는 저를 못마땅해 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 재산 문제도 문제지만 그에 버금가는 사실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남편 위로 신우가 2명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큰 신우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둘째 신우는 남편보다 연상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시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큰 신우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할 때부터 결혼식 당일날까지 시매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저희 결혼식 때는 큰 신우 혼자 아이 2 데리고 왔었는데 시매부가 해외 일정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엄청 바쁘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저희 결혼하고 나서 완전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큰 신우의 이혼 소식보다 어이가 없는 건 시댁에 같이 살고 있는 둘째 신우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 신우는 이미 진작에 이혼해서 시댁에 들러붙어 살고 있던 거였어요. 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했길래 온 가족이 이혼을 하게 된 건가 싶었지만
신우의 삶은 신우의 삶이고 저희들 삶은 저희들 삶이니 그게 우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그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계속 전세를 놓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혼수를 채웠고요. 이걸 가지고 시댁에서는 제가 결혼할 때 몸만 왔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전세금 명목으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집을 저에게 완전히 증여해 준 게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저희 집을 구해서 나간다면 돌려받을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돈이 타인이 아니라 가족의 손으로 들어갔으니 엄밀히 따지면 저는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결혼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야 시댁 자유였지만 저런 이야기를 꺼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혼생활 시작하고 3달이 채 안 돼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신혼집으로 날이면 날마다 놀러오기 시작했거든요. 말인즉슨 친정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긴 하지만 제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고 남편이 리모델링에 혼수까지 싹 다 채워놓았으니 자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신혼집에서 시댁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지하철 환승 없이 바로 갈 수는 있지만 역에서 역까지만 해도 20분 정도 거리가 걸려요. 그런데도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뭐 집에 갈 생각을 안 할 정도입니다. 일부러 저희 퇴근 시간 맞춰서 찾아와서는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거실에 TV부터 점령을 해요. 저는 잘 보지도 않는 TV였는데 혼수할 당시에 남편이 TV만큼은 최고 좋은 걸로 맞춰야 한다고 우겨댔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출근도 해야 하지 않냐, 막차 시간이 몇 시길래 아직도 계시냐 하는 식으로 티도 안 나는 눈치를 주는 방법밖에 없었죠. 신경 끄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잘라고 치면 뭐 얼마나 재밌는 걸 보시는지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는 소리에 신경 쓰여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남편은 저한테 서운한 표정으로 어떻게 자고 가란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느냐며 한마디를 하고는 했죠. 처음에는 크게 대꾸하지 않고 그냥 쓴웃음만 지으며 넘겼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어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TV 앞에 죽치고 앉아서 저랑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고 해도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힘들게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쉬는 느낌도 들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거면 말을 않겠는데 지들 내킬 때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쳐들어오는 게 이 집이 내 집인가? 시부모님 집인가 싶은 기분만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지 주무시고 가라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계속 불평을 해댔고 결국엔 그게 시작이 돼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 가족인데 가족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오히려 자기 가족들이 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나 알고 있느냐며 시아버지가 큰 신우네 애들 둘 봐주면서 집에 혼자 계시고 신우들이랑 시어머니만 오고 있는 거 모르냐며 엄청 큰 배려라도 해주고 있는 것 마냥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말로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셔도 당신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했더니 당당하게 자기는 저처럼 절대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며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면 안방까지 내어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방 이야기도 어이가 없었어요. 말인즉슨 시어머니한테 주무시고 가시라 한마디 하면 당연히 안방도 내어드려야 한다는 소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친정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저희 집에 좀 와주시라 부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문제를 저희 부모님을 개입시키면서까지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도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다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게 문제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요. 다만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그냥 같이 저녁 식사하는 정도까지만 이라고 했어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서 쉬는 기분도 안 들고 당신한테야 한 식구지 나한테는 시댁 식구라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반년도 안 지났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평생 남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내 상황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 가족이 되는 거냐? 너무 정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이러한 상황을 전하기는 했는지 그날로부터 일주일 내내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 냉전 상태인 건 여전했죠. 서로 아무 일도 없는 척 대화도 나누고 평소처럼 생활하기는 했지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찾아오는 거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제 컨디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악감정도 언젠간 풀리겠거니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저한테 웬일로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저녁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하는 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을 꺼내더니 평일에 퇴근해서 지친 몸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면 주말 이틀 동안 와 계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주말 이틀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거 보면 시댁 식구들 작업 가게 해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고요. 주말 되면 우리는 밖에 놀러 나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피차 서로 불편할 것도 없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길래 빈집에 남이 와 있는 건 더 싫다고 대놓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집을 강제로 빈집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당신 가족들을 신혼집에 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또 한 식구 타령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남이라고 지칭한 걸 서운하다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말 돌리지 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버렸죠.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처한 상황이 딱하다며 진짜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작은 누나 이혼하고 시부모님이랑 셋이 살 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큰 누나 이혼하고 나서 애 둘까지 데리고 오니 안 그래도 시댁이 집도 비좁은데 전쟁통이 따로 없게 되었다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 시댁 윗집에 새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이 매일같이 잔치라도 여는 건지 층간소음도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안 그래도 집도 비좁고 정신없는데 윗집에서는 시끄럽게 굴지 다들 힘들어해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12평 빌라에 5식구 사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에 비해 우리 집은 둘이서 사는데 32평이지 않느냐. 놀리고 있는 공간도 많은데 가족들 힘들게 고생하는 걸 두고 보느니 그냥 우리 집에서 시간이나 보내고 가라고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도 제가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장인 장모님이 똑같은 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너는 그 불편한 삶을 감수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고 들면서 저보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이 불편한 건 싫으니 나보고 불편함을 감내하라고 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어요. 층간소음이야 경찰을 부르던 해서 이웃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고 식구가 갑자기 늘어서 집이 비좁아졌으면 큰 신우랑 신우가 나가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이혼했다고 부모님하고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결혼했을 때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해서 이혼하고도 전업주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어차피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이참에 신우들도 직장 좀 구해서 사랑구실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트집 잡을 게 없었는지 지 누나들 사랑구실 못하고 있다는 말을 트집 잡으며 누나들이 이혼당했다고 무시하는 거냐 성질을 부리네요. 그래서 저도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잠만 집에 가서 자게 하는 거라면 더더욱이 그렇게 하게 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요. 한 달에 두어 번도 이젠 싫다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 와서 시간을 보내거나 한다면 당장 이 집은 부모님께 반납하겠다고요. 당신이 이 집 리모델링 해준 비용은 친정 부모님한테 그대로 쳐서 돌려주라고 말하겠다. 혼수로 사온 거 중고로 정리한 뒤에 차액 나오는 것도 전부 계산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돈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내 돈 받아다가 12평짜리 빌라 전세든 뭐든 적당한 집 구해서 신혼집 새로 차리자고 했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기는 싫었는지
열변을 토하던 남편이 그 말에는 대답도 못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되었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저도 워낙 강경하게 나가서 그런가 그 이후로는 진짜 시댁 식구들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어요. 상황만 보면 전과 비교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남편과는 아직도 냉전 중인 상황입니다. 사연 시작할 때 적었던 것처럼 남편과 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거라면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적어보낼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차라리 결혼 전에 이렇게 될 걸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런 상황 한마디도 안 해준 게 괜히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남편도 저도 너무 극단적인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혹시나 좋은 의견이 있을지 싶어 한번 사연 보내봤습니다. 매번 시댁 식구들 때문에 같은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힘들기만 하네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까지 보내다 못해 이렇게 후기까지 보내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룬다던 남편을 보니 내 남편으로 데리고 사는 것보다 가족들 품에 돌려주는 게 100배 1000배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상 이혼하자고 하니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겠다고 나오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고생을 시켰는지 싶어요. 제 사연에서 말했듯이 남편한테 제가 시댁 식구들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집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과 감정에 고른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그래도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같이 사는 사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어서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 관련해서는 한치도 양보할 생각은 없었어요. 신우들한테까지야 제가 잘할 필요는 없지만 시부모님한테까지 모질게 굴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들은 물론 시조카들은 안 되지만 시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고 쉬다 가시는 건 괜찮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막차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 식사하고 같이 드라마 한 편 정도는 볼 수 있다고요. 주말에는 집이 비어있을지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되고 이따금씩 같이 외식도 다니고 하자고 말을 꺼냈는데 제가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허락해 준 건지 남편이 혼자 확대 해석해서 신우들은 안 되지만 시부모님만큼은 내가 감내를 하겠다고 받아들였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하고 몇 번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따지기도 전에 제 말을 먼저 끊어버리고는 평생 모시고 살자는 소리가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신우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준비는 무슨 준비냐고 물어봤더니 둘이 직장도 구하고 독립해서 나가 살 만큼 돈을 모으고 나서라고 하는데 뭐 독립한다는 게 고시원 같은데 방구해서 들어간다는 건 아닐 테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필요하게 될 테니 그 돈 모을 때까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길래 가당치도 않은 소리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이건 어떠냐면서 우리는 두 식구가 너무 넓은 집에 살아서 문제고 시댁은 5식구가 너무 비좁은데 살아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겠냐면서 서로 집을 바꿔 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고작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 모시기 싫으면 집을 바꿔서 살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집이 넓어지면 신우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불편할 게 없어질 테니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질 것 아니겠냐고 자기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나리오 아니겠냐고 혼자서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나리오에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제가 아둥바둥 남편을 회유해가며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사실도 같이 깨닫게 되었어요. 애초에 가족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걸 거절한다고 해도 다음번엔 또 어떤 신박한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가족들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라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하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 가족들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당신은 며느리라면 당연히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그럴 바에 빨리 헤어지고 각자 제 갈 길 가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장 그날에는 남편이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실망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제가 철회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곧장 서류부터 준비해 왔어요. 서류를 건네주니 남편이 그제서야 제가 진심인 걸 눈치챈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했던 것 같다며 시댁 식구들 앞으로 절대 신경 쓰지 않고 살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아예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퍽이나 차라리 걔가 똥을 끊지. 내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더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은 가족들에 대한 일도 속이고 저까지 자기 가족들을 챙기게 만들려고 결혼했던 건가 싶어요. 가능하다면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고 싶었지만 상담해보니 의도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귀책 사유 따지고 보면 위자료 소송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결혼 기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위자료 청구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겠다 싶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 해주면 전에 말했던 것처럼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돈도 그대로 돌려주고 혼수장만 하는데 들어간 돈도 제대로 계산해서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소송까지는 갈 필요는 없었어요. 얼마 전에 완전히 이혼 마무리 짓고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네요. 웃긴 건 그렇게 가족들 챙기지 못해 안달이었던 남편을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12평 빌라에 5식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받아줄 여력은 없었나 봐요. 그나마 남편 회사의 독신자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게 있어서 그 집에 회사 동료랑 룸메이트 형식으로 같이 살기로 했나 봐요. 그 기숙사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그 집에는 시댁 식구들 놀러 오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되면 앞으로 평생을 외톨이로 혼자 살아야 할 테니까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